제갈근이 동호로 돌아와 송권에게 관우의 무례한 발언을 전달한다. 제갈근은 관우가 송권을 개에 비유했다고 전했고, 이를 들은 송권은 분노를 참지 못하며 형주를 공격할 계획을 세운다. 송권은 즉시 신하들과 문무관원들을 소집해 형주를 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 그러나 보질은 송권을 진정시키며 조조의 속셈을 설명한다. 조조는 오래전부터 황실을 패하고 스스로 천자가 되려는 야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유비를 두려워하여 군사를 함부로 일으키지 못했다고 한다. 조조가 동호의 촉을 치도록 유도한 것은 동호에게 모든 화근을 덮어씌운 후 촉과 동호를 동시에 차지하려는 술책이라고 보질은 주장한다. 송권은 여전히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있었지만 보질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다. 보질은 조조의 군마를 동호를 위해 사용하도록 유도하자는 계책을 제시한다. 보질은 조인으로 하여금 먼저 군사를 보내 형주를 공격하게 하고 그 틈을 타 동호의 군사가 형주를 빼앗으면 된다고 말한다. 송권은 이에 동의하고 조조에게 글을 보내 조인이 먼저 공격하도록 요구한다. 조조는 동호와 촉이 손을 잡을 가능성을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송권의 요구를 흔쾌히 받아들인다. 그는 만총을 조인에게 보내 형주를 공격하도록 돕게 하고 송권에게는 물길로 군사를 보내 조인과 협공하도록 경문을 보낸다. 이 시점에서 유비는 성도로 돌아와 왕위에 오른 후 대궐과 관할을 다시 지으며 나라 안의 일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러나 급보가 도착하여 조조와 송권이 손을 잡고 형주를 공격하려 한다는 소식을 전한다. 유비는 놀라 급히 제갈량을 불러 대책을 묻지만 제갈량은 이미 이를 예측하고 있었다. 제갈량은 유비에게 관우가 번성을 먼저 공격하도록 조언한다. 유비는 비시를 사자로 보내 관우에게 명령을 전한다. 관우는 비시의 방문을 반갑게 맞이하지만 비시가 전한 오우대장의 칭호에 대해 불쾌감을 느낀다. 특히 황충을 자신과 동렬에 둔 것에 자존심이 상한다. 그러나 비시는 조리 있는 설명으로 관우를 설득하고 결국 관우는 명을 받들어 번성을 치기로 한다. 관우는 부사인과 미방을 선봉으로 세우고 번성으로 출병하려 하지만 그들이 술에 취해 실수로 영체에 불을 내는 바람에 군량과 화포, 마초까지 태워버리고 만다. 관우는 크게 분노하며 그들의 목을 배려하지만 비시의 간곡한 만류로 죽이지는 않는다. 대신 곤장을 때리고 선봉의 인수를 빼앗은 후 그들을 각기 난군과 공안으로 쫓아보낸다. 관우는 새로운 선봉으로 요하와 자신의 양아들 관평을 임명하고 중군을 이끌며 번성으로 진군한다. 그는 마량과 이적을 창군으로 삼아 번성을 공격하기 시작한다. 관우의 진격에 조인은 크게 당황하며 성을 굳게 지키기만 한다. 부장적원은 나가 싸우자고 제안하지만 만총은 관우의 용맹과 지모를 경계하며 이를 말린다. 그러나 결국 조인은 적원과 하우존의 주장에 따라 출전을 결심한다. 전투에서 관우는 적원을 단칼에 베어버리고 하우존 역시 이란 만에 처치한다. 조인의 군대는 대패하며 양양을 잃고 번성으로 물러난다. 관우는 양양성을 차지하고 백성들을 안정시킨다. 그러나 왕보는 동호의 여몽이 형주를 노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형주의 방어를 강화할 것을 권유한다. 왕보는 미방과 부사인이 제대로 방어할지 걱정하며 충성스럽고 청렴한 조르를 추천하지만 관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관우의 공격에 번성에서 조인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조조에게 구원을 요청한다. 조조는 우금과 방덕을 보내 번성을 구원하게 한다. 그러나 방덕의 과거와 형제관계를 의심한 조조는 선봉의 인수를 거두려 한다. 이에 방덕은 충성을 맹세하며 자신의 목숨을 걸겠다고 다짐하고 관을 짜서 싸움터로 나간다. 방덕은 관우와 맞붙어 백합을 넘게 싸우며 호각을 이루지만 승패를 가리지 못한다. 우금은 방덕이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을 경계하며 징을 울려 퇴각을 명령한다. 이에 방덕은 관우를 거의 잡을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치고 분노한다. 관우는 방덕의 화살에 왼쪽 팔을 맞아 부상을 입지만 이를 숨기고 군사들에게 휴식을 취하게 한다. 그러나 방덕은 이를 알고 계속 도발하며 싸움을 건다. 관우는 상처가 아물 때까지 참으며 응하지 않는다. 방덕은 관우의 상처가 깊어 움직이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우금에게 총공격을 제안하지만 우금은 이를 거부한다. 결국 우금은 군사를 산속으로 물려 방덕에게 길을 지키게 하고 방덕은 마음속으로 분노를 삼킨 채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관우의 부상으로 양군이 대치하고 있는 동안 그의 아들 관평은 아버지의 상처가 차차 나아가자 크게 기뻐했다. 그는 위군이 지쳐있는 틈을 타 군사를 내보내기로 하고 여러 장수들과 협의했다. 마침 정찰을 다녀온 군사가 우금이 칠로군을 이끌고
번성 북쪽 10여리쯤에 진을 옮겼다는 소식을 전했다. 관평은 이 움직임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해 아버지 관우에게 보고했다. 관우 역시 우금의 속셈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직접 군사들과 함께 높은 언덕에 올라 번성과 그 주변을 살폈다. 번성 안의 군사들은 혼란에 빠져 있었고 성 북쪽 증구천 산골짜기에 우금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다. 그곳은 물살이 거센 양강이 흐르고 있는 험한 지형이었다. 관우는 증구천의 지형을 보고 크게 기뻐하며 우금이 고기 잡는 그물 주둥이에 들어왔다고 말했다. 관우는 비가 계속 내리는 장마철을 이용해 둑을 쌓아 물길을 막고 물이 불어났을 때 둑을 무너뜨려 적을 수몰시키는 계책을 세웠다. 한편 증구천에 진을 치고 있던 우금의 진영에는 비가 계속 내리면서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독장 성하는 우금을 찾아가 지세가 낮아 위험하다며 진을 옮기자고 건의했지만 우금은 이를 무시했다. 오히려 성하의 경고를 군심을 어지럽히는 헛소리로 치부하며 그를 꾸짖었다. 성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방덕을 찾아가 상황을 설명했다. 방덕은 성하의 말에 동의하며 만약 우금이 군사를 움직이지 않는다면 자신의 군사들만이라도 빼내겠다고 결심했다. 병고는 그날 밤 발생했다. 관우의 명령을 받은 관평이 둑을 무너뜨리자 거대한 물줄기가 증구천을 덮쳤다. 산처럼 밀려오는 흙탕물의 위구는 속수무책으로 물에 휩쓸렸고 많은 군사들이 물귀신이 되었다. 우금과 방덕은 가까스로 작은 산 위에 올라 물을 피했지만 이미 대다수 군사와 말들은 떠내려갔다. 관우는 배와 뗏목을 이용해 물 위에서 적을 공격했다. 우금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음을 깨닫고 결국 관우에게 항복을 청했다. 그는 갑옷을 벗은 채 결박되어 배에 실렸다. 방덕은 끝까지 저항했으나 관우의 배들이 화살을 퍼부으며 위군을 에워쌌다. 항복을 권유받은 방덕은 거절하고 동영과 동초를 직접 빼며 결사항전을 명령했다. 그러나 결국 방덕의 군사들은 모두 죽거나 항복하고 말았다. 방덕은 끝까지 저항했으나 물에 빠져 주창에게 생포되었다. 이로써 조조의 칠로군은 전멸했고 단 한 명의 병사도 돌아가지 못했다. 사로잡힌 우금은 관우 앞에서 목숨을 구걸했다. 관우는 그를 죽이지 않고 형주로 보내 옥에 가두게 했다. 그러나 방덕은 끝까지 무릎을 꿇지 않았다. 그는 칼에 맞아 죽을지언정 항복하지 않겠다며 관우에게 온갖 욕설을 퍼부었다. 관우는 그의 의기와 충성을 가상히 여겼지만 도를 넘은 욕설에 화가 나 결국 방덕의 처형을 명령했다. 방덕은 당당히 죽음을 맞이했고 관우는 그의 시신을 후하게 장사 지내주었다. 관우는 물이 빠지기 전에 번성을 공격하기 위해 장수들과 군사를 이끌고 배에 올랐다. 성 안에서는 홍수로 성벽이 무너지고 성내가 물에 잠기는 위기 속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방비에 애썼다. 조이는 성을 버리고 도망치려 했지만 만총의 설득으로 마음을 바꿨다. 만총은 홍수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며 관우도 조조의 군사가 허도를 칠 것을 두려워해 망설이고 있다고 말했다. 조이는 만총의 조언을 받아들이고 성을 굳게 지키기로 했다. 관우는 번성의 북문을 공격하다가 조인의 계략에 걸려 팔에 독화살을 맞았다. 그는 고통 속에서도 장수들의 후퇴 권유를 거부하며 번성 함락의 의지를 불태웠다. 그러나 그의 팔은 점점 부어올랐고 결국 유명한 의원 화타가 그의 상처를 치료하게 되었다. 화타는 독이 뼛속까지 스며들었다며 뼈를 긁어내야 한다고 했다. 관우는 고통을 아랑곳하지 않고 술을 마시며 바둑을 두었고 화타는 그의 팔을 절개해 독을 긁어냈다. 치료를 받은 관우는 빠르게 회복했고 화타는 그에게 100일간 팔을 무리하게 쓰지 말라고 당부했다. 관우가 우금을 사로잡고 방덕을 처형했다는 소식은 허도까지 퍼져나갔다. 그의 위엄이 천하를 울리며 많은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냈지만 조조에게는 큰 충격이었다. 조조는 문무백관을 불러 의논하며 도읍을 옮겨 관우의 기세를 피할까 고민할 정도였다. 사마이는 조조에게 이번 패배는 우금과 방덕이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단지 물에 휩쓸렸기 때문에 패한 것일 뿐이라 말하며 송권과 유비의 사이가 좋지 않은 점을 이용해 송권이 관우의 뒤를 치도록 만드는 계책을 제시했다. 장제도 이에 동의하며 도읍을 옮기면 민심이 흔들릴 것이라고 충고했다. 조조는 사마이의 계책을 받아들여 사자를 동호로 보내 송권에게 관우의 뒤를 칠 것을 제안했다. 조조는 관우의 얘기를 꺾기 위해 서왕에게 5만 군사를 맡기고 여권을 부장으로 삼아 번성으로 파견했다. 동시에 송권도 조조의 제안을 받아들이며 관우를 치기로 결정했다. 송권은 장소의 조언을 듣고 관우의 형주를 노리는 계책을 세웠다.
이때 여몽이 등장해 번성을 에워싸고 있는 틈을 타 형주를 손에 넣자는 계책을 제시했다. 송권은 서주를 차지하는 것보다 형주를 먼저 차지하는 것이 낫다는 여몽의 의견에 동의했다. 여몽은 형주를 쉽게 빼앗을 수 없음을 깨닫고 병이 났다는 핑계를 대며 은둔했다. 육손이 이를 눈치채고 여몽을 찾아와 계책을 제시했다. 육손은 여몽이 병이 난 척하며 군무를 맡을 수 없다는 핑계를 대고 대신 육손이 관우를 치켜 세우는 글과 예물을 보내 관우를 방심하게 만들자는 것이었다. 관우는 육손의 글과 예물을 받고 그를 얕보며 방비를 소홀히 했다. 육손의 계책은 성공했고 형주의 방비가 허술해진 틈을 타 여몽은 동우 군사를 이끌고 형주를 공격했다. 여몽은 흰옷을 입은 장사꾼으로 변장한 군사들을 이용해 형주의 봉화대를 제압했고 형주성은 무혈입성으로 동우의 손에 넘어갔다. 여몽은 군사들에게 약탈을 금지하고 관우의 가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군유를 엄격히 지켰다. 형주성을 점령한 후 여몽은 송권에게 이 소식을 전했고 송권은 형주에 도착해 여몽의 공을 치하했다. 송권은 우금을 풀어주어 조조에게 돌려보내고 군사들 중 공이 많은 자들에게 상을 내렸다. 송권은 형주를 차지한 후 공안을 지키고 있는 부사인과 낭군의 미방을 항복시키려 했다. 우번은 부사인과의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해 그를 설득해 공안의 성문을 열게 했다. 부사인은 관우에게 서운함을 느끼고 있던 차라 항복을 선택했다. 이어 부사인은 미방에게도 항복을 권유했다. 미방은 처음엔 망설였지만 관우의 군량을 요청한 사자를 부사인이 살해하자 결국 동호에 항복했다. 송권은 부사인과 미방에게 후한상을 내리고 백성들을 안심시켰다. 조조는 송권의 사자로부터 동호가 형주를 칠 것이니 관우의 뒤를 공격해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조조는 이를 비밀에 붙이며 사자를 돌려보내고 사자를 통해 번성의 조인에게 화살에 글을 매달아 성 안으로 보내 관우의 군사들에게 형주가 위태롭다는 소문을 퍼뜨리도록 했다. 서왕은 조조의 명령을 받아 관평과 요하의 진영을 공격했고 관평은 적의 계략에 빠져 영체를 잃고 말았다. 조조도 친히 대군을 이끌고 번성으로 향하며 관우를 압박했다. 관우는 서왕과 싸우기 위해 출전했으나 오른팔의 상처가 다 낫지 않아 고전을 면치 못했다. 서왕의 위세에 밀려 관평과 요하는 번성으로 퇴각했지만 번성의 상황은 이미 위태로웠다. 마침내 형주가 여몽에게 넘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부사인과 미방마저 동호에 항복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관우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뉘우치며 주먹을 떨었지만 이미 형세는 돌이킬 수 없었다. 관우는 성도로 구원을 청하고 군사를 이끌고 형주를 되찾기 위해 나섰다. 그러나 조인과 서왕은 번성에서 탈출해 관우를 압박했고 조조는 관우의 몰락을 크게 기뻐했다. 서왕은 조조로부터 칭송을 받으며 평남장군에 봉해졌고 조조는 관우를 도망치게 만든 공을 크게 치하했다. 조조의 대군은 마파에 진을 세우고 형주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다음을 준비했다. 관우가 군사를 이끌고 형주로 돌아가던 중 그는 이미 사면초가에 빠진 상황이었다. 앞에는 동호의 군사들이 뒤에는 위나라의 대군이 막고 있었다. 관우는 측근 조르에게 대책을 물었지만 조르도 뾰족한 수를 내지 못했다. 결국 관우는 여몽에게 항의하는 글을 보내며 시간을 벌어보려 했으나 이는 이미 늦은 대응이었다. 여몽은 교묘하게 형주 백성들의 민심을 얻고 있었다. 그는 관우의 가족뿐 아니라 그의 군사들의 가족들도 극진히 대접하고 양식과 약을 제공하며 민심을 사로잡았다. 관우의 사자가 돌아와 이 소식을 전하자 관우의 군사들은 가족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싸울 의지를 잃었다. 일부 군사들은 몰래 대오를 이탈하여 형주로 돌아가기까지 했다. 관우는 군사들의 동요에도 불구하고 형주를 향해 진군했다. 그러나 동호의 장수 장음, 한당, 주태 등이 곳곳에서 길목을 차단했다. 결국 관우는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여몽은 형주토인이라는 깃발을 내걸어 형주 출신 군사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군사들은 가족을 그리워하며 점차 이탈했고 관우의 군대는 무너졌다. 관우는 최후의 요새인 맥성으로 피신했다. 그러나 이곳에서도 동호의 군사들에게 포위되었다. 그는 상용에 있던 유봉과 맹달에게 구원병을 요청했지만 이들은 관우와의 과거 항근과 관우의 권력에 대한 경계심으로 구원병을 보내지 않았다. 관우는 제갈근의 항복 권유도 단호히 거절했다. 제갈근은 오욱계 귀순하면 형주와 양양을 다시 다스릴 수 있다며 회유했지만 관우는 옥은 부서져도 그 흰빛을 잃지 않으며 대나무는 불에 타도 그 고듬을 잃지 않는다며 굳건한 충절을 드러냈다.
여몽은 송권에게 관우의 도주로를 예측한 계책을 내놓았다. 그는 관우가 험한 오솔길을 통해 서천으로 탈출할 것을 예상하고 주영과 반장으로 하여금 매복하게 했다. 관우는 예상대로 오솔길을 통해 탈출을 시도했지만 주연의 폭병에 걸려들었고 결국 임저산길에서 반장에게 사로잡혔다. 그의 아들 관평 역시 함께 붙잡혔다. 송권은 관우의 용맹과 덕망을 존경하여 항복을 권유했다. 그는 관우에게 우리 함께 힘을 합쳐 조조를 치고 한시를 부흥시키자고 제안했지만 관우는 이를 단호히 거절했다. 이 눈알 푸르고 수염 붉은 쥐새끼 같은 어린 놈아. 나는 유황숙 어른과 복사꽃 핀 동산에서 형제의 의를 맺고 한시를 다시 일으키고자 맹세했던 몸이다. 어찌 너 같은 역적과 손을 잡겠느냐? 내가 이번에 너희들의 간사한 꾀에 잘못 빠져들었으니 다만 죽음이 있을 뿐이다. 관우의 단호한 거절에 송권은 마지막으로 문무관원들의 의견을 물었다. 주부좌함은 조조조차 관우를 회유하려 했지만 실패한 전례를 들며 관우를 살려두면 큰 화를 부를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결국 송권은 관우와 관평 부자를 처형하도록 명령했다. 관우는 건한 24년 10월 향년 58세의 나이로 죽었다. 적토마 역시 관우의 죽음 이후 풀을 먹지 않고 굶어 죽었으며 그의 충절을 본 왕보와 주창 역시 자결하였다. 맥성은 결국 동호의 손에 넘어갔다. 관우의 죽음 이후 그의 영혼은 한이 서려 떠돌았다. 그는 옥천산의 보정스님을 찾아가 깨달음을 얻었고 부처의 가르침을 따르며 사라졌다. 이후 관우의 영혼은 백성들을 돕고 자연재해를 막아주는 무신으로 숭배되었다. 그의 충절과 무덕을 기리기 위해 백성들은 사당을 세우고 제사를 지냈다. 그는 관성제로 추앙받았으며 중국 역사상 가장 사랑받는 영웅이자 신격화된 인물로 남았다. 송권은 형주를 얻지 못해 오랫동안 근심했으나 여몽의 공으로 마치 손바닥을 뒤집듯 쉽게 얻었음을 칭찬하며 상군에게 술과 고기를 내려 위로하고 잔치를 베풀어 여러 장수들의 공을 치하했다. 특히 여몽에게는 주유와 노숙의 공적을 능가하는 공로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여몽은 공을 사양하며 겸손하게 굴었으나 송권은 친히 술잔을 따라 여몽에게 권한다. 그러나 술잔을 받아 마시려던 여몽은 갑자기 술잔을 내던지고 송권의 멱살을 잡으며 이 눈알 푸른 어린 놈아, 붉은 수염난 쥐새끼야, 내가 나를 알아보겠느냐? 라고 소리친다. 이는 죽기 전 관우가 송권에게 했던 말이었다. 모든 장수들은 충격을 받았고 여몽은 송권을 쓰러뜨리고 그의 자리에 앉아 나는 황건적을 처부순 이래 30여 년 동안 천하를 종행했으나 너의 간사한 꾀에 빠져 오늘날 해를 입었다. 이제 죽어서라도 너와 여몽의 넋을 뒤쫓으리라. 나는 한수정후 관훈장이다. 라고 외친다. 송권과 장수들은 그제서야 여몽이 관우의 혼령에 씌인 것을 깨닫고 두려움에 떨며 관우의 혼령을 향해 절을 올린다. 결국 여몽은 피를 토하고 죽게 된다. 이후 송권은 여몽의 죽음을 크게 슬퍼하며 정중히 장사 지내고 그의 아들 여패에게 벼슬을 잇게 한다. 그러나 송권은 여몽이 죽던 날 이후로 마음이 편치 않고 관우의 혼령에 대한 두려움으로 밤낮을 놀라고 의심하며 지낸다. 이때 장소가 송권을 찾아와 관우를 죽인 것이 잘못된 선택이라며 유비의 보복이 두렵다고 경고한다. 장소는 송권에게 계책을 제시한다. 유비가 복수를 위해 조조와 손을 잡을 수 있으니 먼저 관우의 목을 조조에게 바치고 유비에게는 조조가 꾸민 일이라고 속이십시오. 그러면 유비는 조조에게 원한을 품고 위나라를 칠 것입니다. 송권은 이 계책을 듣고 감탄하며 곧 실행에 옮긴다. 조조는 낙양에서 군사를 돌리던 중 동호의 사자가 관우의 머리를 가지고 왔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한다. 그러나 사마이는 동호의 속임수를 간파하고 조조는 관우의 목을 후이 장사 지내고 왕후의 예로 모신다. 이는 유비의 분노를 송권에게 돌리려는 계산이었다. 한편 유비는 한중에서 성도로 돌아와 관우의 소식을 기다린다. 꿈에서 관우의 혼령이 나타나 형님, 어서 군사를 일으켜 이 아우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호소한다. 유비는 불길한 예감에 공명을 불러 꿈의 의미를 묻지만 공명은 과도한 걱정에서 비롯된 꿈이라며 안심시킨다. 그러나 형주에서 온 사자들은 관우의 위태로운 상황을 전한다. 이어 마량과 이적, 요하까지 도착해 관우가 맥성에 갇혔으며 송권에게 포로로 잡혀 장렬히 죽었다는 소식을 전한다. 유비는 그 충격에 혼절하고 문무백관들은 유비를 부축해 정신을 차리게 한다. 유비는 나는 관우와 삶과 죽음을 함께하기로 맹세했는데 어찌 나 혼자 살 수 있겠는가?
라며 비통해한다. 유비는 즉시 군사를 일으켜 동호의 송권을 치려하지만 공명이 시기를 기다려야 한다며 만류한다. 위와 동호가 싸우기를 기다렸다가 그때 움직이는 것이 최선이라고 설득하고 유비는 결국 관우의 장례부터 치르기로 한다. 유비는 친히 초혼제를 지내며 관우의 넋을 위로하고 그 슬픔은 차가운 겨울바람에도 꺾이지 않는다. 조조 역시 관우의 장례를 치른 이후 관우의 혼령에 시달린다. 새로운 궁을 짓기 위해 양룡담의 배나무를 배려하지만 나무에서 선지피가 쏟아지고 꿈속에서 배나무의 귀신이 나타나 조조를 꾸짖는다. 조조는 두려움에 시달리며 머리 통증을 호소한다. 조조는 명예 화타를 불러 치료를 받으려 하지만 화타의 두개골을 열어야 한다는 제안에 과거 길평의 독살 시도와 같은 모함이 아닐까 의심한다. 특히 화타가 관우의 예를 들며 관우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자 조조는 더욱 분노한다. 그는 화타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며 감옥에 가두게 한다. 명의 화타는 감옥에 갇혀 날마다 혹독한 문초를 받았다. 그의 탁월한 의술과 인품에도 불구하고 조조의 의심을 사죄없는 고초를 겪게 된 것이다. 감옥을 지키던 졸개들 중 오화복이라 불리는 이는 화타를 진심으로 존경했고 그가 당하는 고통을 안타까워하며 몰래 술과 음식을 대접했다. 화타는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오화복을 불러 말했다. 나는 이제 곧 죽을 몸이오. 죽는 것은 두렵지 않으나 내 의술의 비밀인 청랑서가 세상에 전해지지 못하는 것이 한이오. 내가 글을 써줄 테니 내 집에 가서 그 책을 가져오시오. 그대를 통해 내 의술을 이어가게 하고 싶소. 오화복은 화타의 제안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제가 그 책을 얻는다면 옥사쟁이를 그만두고 의원이 되어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며 선생의 덕을 천하에 전하겠습니다. 화타는 서신을 써서 오화복에게 건넸다. 그러나 그때 조조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소문이 돌면서 궁궐 안팎의 경계가 더욱 삼엄해졌고 오화복은 감옥을 벗어나지 못한 채 10여일을 보내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무사들이 조조의 명령이라며 감옥으로 들이닥쳤다. 잠시 후 화타의 외마디 비명이 들려왔고 오화복이 달려가 보니 무사들은 냉정하게 말했다. 대왕님의 명령으로 화타를 죽였다. 오화복은 슬픔을 삼키며 화타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렀다. 그는 그날로 감옥 일을 그만두고 화타의 집을 찾아가 서신을 보여주고 청랑서를 얻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아내에게 말했다. 나는 이제 의원이 되어 천하에 병든 사람을 구하겠소. 하지만 그의 아내는 말없이 입을 다물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오화복은 아내가 마당에서 낙엽과 함께 모닥불을 피우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불 속에 청랑서가 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놀라 외쳤다. 아니, 이게 무슨 짓이오? 그는 급히 불을 껐으나 이미 책은 다 타버리고 마지막 몇 장만 남아 있었다. 분노한 오화복이 아내를 꾸짖자 아내는 눈물을 머금고 말했다. 당신이 이 책을 읽어 화타처럼 유명한 의원이 된들 의술 때문에 옥에 갇혀 죽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 화근이 될 책을 태워버린 것입니다. 오화복은 아내의 걱정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저 길게 탄식할 뿐이었다. 이로 인해 화타의 청랑서는 세상에 전해지지 못했고 오직 닭과 돼지를 거세에 살찌게 하는 하찮은 방법만 남게 되었다. 화타가 죽은 후 조조의 병세는 더욱 나빠졌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화촉의 전쟁에 대한 걱정뿐 아니라 주변의 음모와 배신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다. 그러던 중 조조는 동호의 송권이 항복의 서신을 보내왔다며 크게 웃었다. 이 아이가 나를 화롯불에 올려 앉히려는 수작이로구나. 조조는 송권의 계략을 간파했지만 여전히 천명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꿈을 꾸었다. 세 마리의 말이 한 구유의 머리를 받고 여물을 다투는 꿈이었다. 신하 가우는 이 꿈을 길조로 해석했지만 실은 사마의 사마사, 사마소 세 부자가 조씨 가문을 대체할 것을 암시한 것이었다. 조조는 이를 깨닫지 못하고 병세는 날로 악화되었다. 어느 밤 조조는 음습한 구름 속에서 자신이 죽인 복황후와 동기인 두 황자와 포관, 동승 등이 피투성이가 된 채 나타나는 환영을 보았다. 그들은 차갑게 외쳤다. 조조 내 이놈, 내 목숨을 내놓아라. 조조는 두려움에 떨며 칼을 휘둘렀으나 허공을 가를 뿐이었다. 이후에도 그는 계속 괴이한 환영에 시달렸고 결국 자신이 죽을 날이 다가왔음을 느꼈다. 그는 아들 조비를 후계자로 정하며 뒷일을 당부했다. 내가 천하를 평정했으나 오직 송권과 유비만이 남았다. 나의 아들 조비는 인정이 두텁고 공손하니 내 뒤를 이을 만하다.
조조는 자신의 무덤이 파헤쳐질 것을 염려해 거짓 무덤을 70여 개나 만들도록 당부했다. 마침내 그는 세상을 떠났고 그의 나이는 66이었다. 조조의 죽음 후 장남 조비는 신하들의 지지를 받아 왕위에 올랐다. 하지만 그의 형제들, 특히 조창과 조식은 조비의 권력에 잠재적 위협이 되었다. 조창은 군사를 이끌고 왔으나 신하 가규의 설득으로 분상을 명목으로 조비에게 항복했다. 조비는 그를 반기며 군마를 돌려주고 얼릉으로 돌아가도록 했다. 반면 조식은 그의 재능과 오만함이 문제였다. 조비는 조식에게 7걸음 안에 실을 짓도록 명령했고 조식은 콩깍지를 태워 콩을 볶으니 콩이 솥안에서 울고 있네라는 시로 형제의 비극을 비유했다. 조비는 그 시를 듣고 잠시 형제애를 느꼈으나 결국 조식을 변방으로 쫓아냈다. 조비는 왕위에 오른 후에도 자신의 권력을 위협할 만한 모든 가능성을 제거했다. 넷째 아우 조웅은 죄를 묻는 조서에 겁을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조식은 변방에서 쓸쓸히 지내다 병들어 죽게 된다. 조조의 죽음과 그 아들 조비의 즉위 소식을 들은 한중왕 유비는 조비가 천자를 핍박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놀랐다. 그는 조조의 악행보다 더 심해진 조비의 횡포에 분노하며 문무백관을 불러 말했다. 조조가 죽었는데 그의 아들 조비가 천자를 더욱 가혹하게 핍박하고 있다니 이 일을 어찌 보고만 있을 수 있겠소? 먼저 동호의 손권을 쳐서 관운장의 원수를 갚고 그 후 중원으로 진격해 역적을 제거하겠소. 유비의 말이 끝나기 전에 요하가 무릎을 꿇고 울며 외쳤다. 광공 부자가 죽은 것은 실은 유봉과 맹달의 배신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그 두 놈을 죽인 후 동호로 나아가야 합니다. 요하는 관운장이 원군을 요청했을 때 유봉과 맹달이 이를 거절해 결국 관운장이 죽게 된 한을 품고 있었다. 유비 역시 그들에 대한 분노가 깊었고 즉시 두 사람을 잡아들이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공명이 나서서 이를 만류했다. 너무 급히 서두르시면 안 됩니다. 그 둘을 군수로 올려 따로 떼어놓은 후 사로잡는 것이 좋습니다. 자칫하면 그들이 위나라에 투항할 수도 있습니다. 유비는 공명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유봉을 면죽태수로 맹달을 상용태수로 임명해 두 사람을 갈라놓았다. 그러나 맹달과 친분이 깊었던 팽양이 이 사실을 맹달에게 알리려 글을 써서 신복을 통해 전달하려 했다. 그러나 그 신복은 마초의 군사들에게 붙잡혔고 마초는 글을 읽고 팽양을 의심하게 되었다. 마초는 직접 팽양의 집을 찾아가 술을 마시며 그의 속내를 떠보았다. 팽양은 술김에 진심을 털어놓으며 마초에게 맹달과 손잡고 반란을 일으킬 계획을 드러냈다. 마초는 이를 유비에게 보고했고 유비는 크게 노하여 팽양을 잡아들여 문초했다. 팽양은 후회했으나 이미 늦었고 공명의 조언에 따라 유비는 팽양을 처형했다. 이 소식은 상용의 맹달에게도 전해졌다. 맹달은 자신에게 닥칠 위험을 감지하고 불안에 휩싸였다. 그때 상용의 도위인 신탕과 그의 형제 신이가 맹달을 찾아와 말했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위에 몸을 맡기려 했습니다. 공께서도 서둘러 위왕 조비에게 투항하십시오. 그러면 위나라에서 공을 높이 쓸 것입니다. 맹달은 그들의 말을 따랐고 벼슬을 내려놓겠다는 서신을 유비에게 보낸 후 40여 기를 이끌고 위나라로 달아났다. 맹달이 위나라에 도착하자 조비는 그를 의심하며 물었다. 혹시 거짓으로 항복하려는 것이 아닌가? 맹달은 진심으로 항복한다며 자신의 처지를 설명했다. 마침 유봉이 군사 5만을 이끌고 양양성에 이르렀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조비는 맹달의 진정성을 믿게 되었다. 조비는 맹달에게 유봉의 목을 베어오라는 명령을 내렸다. 맹달은 군사를 움직이지 않고 설득을 통해 유봉을 위나라로 투항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조비는 기뻐하며 맹달에게 벼슬을 내렸다. 맹달은 유봉에게 서신을 보내 투항을 권유했지만 유봉은 그 서신을 찢으며 사자의 목을 베었다. 다음 날 유봉은 군사를 이끌고 맹달과 맞섰다. 두 사람은 전장에서 직접 맞붙었으나 맹달은 유봉을 이기지 못하고 후퇴했다. 유봉은 이를 쫓아갔으나 하우상과 서왕의 매복에 걸려 큰 피해를 입었다. 그는 상용으로 달아났으나 신탐은 이미 위나라에 항복해 성문을 닫아버렸다. 유봉은 서천을 향해 도망쳤고 가까스로 성도에 도착해 유비에게 패배 소식을 전했다. 그러나 유비는 그를 용서하지 않았다. 사람 같지도 않은 놈을 끌어내 목을 베라. 결국 유봉은 처형되었고 유비는 양아들을 죽인 슬픔과 관운장을 잃은 슬픔에 병이 들어 자리에 눕게 되었다. 한편 조비는 왕위에 오른 후 문무백관의 벼슬을 높이고
상을 내려 조정을 안정시켰다. 그는 남쪽 고향인 패국을 방문해 백성들의 환대를 받았으나 하우돈의 급병 소식을 듣고 급히 억군으로 돌아갔다. 조비는 하우돈의 죽음을 슬퍼하며 장례를 치렀고 조정은 연이어진 죽음으로 분위기가 침울했다. 그러나 8월이 되자 봉황이 춤을 추고 황룡이 나타나는 등 상서로운 일이 벌어졌다. 이에 중랑장 이복과 태사승 허지는 이를 위나라가 한을 대신할 조짐으로 해석하고 조비에게 황제의 자리를 넘기도록 헌제에게 압박했다. 헌제는 거부했지만 조비의 세력은 이미 조정을 장악하고 있었다. 결국 헌제는 눈물을 흘리며 제위를 조비에게 넘길 수밖에 없었다. 헌제는 드디어 위왕 조비를 수선대에 올려 천자의 자리를 선양하는 의식을 거행했다. 3층 높이의 대와 화려하게 꾸며진 식장에서 문무백관 400여 명이 늘어섰고 30여 명의 금군이 어린과 호분으로 둘러쌌다. 헌제는 몸소 옥새를 받들어 조비에게 건넸고 모든 신하들은 무릎을 꿇고 천하를 선양한다는 책문을 들었다. 책문은 옛 당유가 우순에게, 우순이 우에게 천하를 물려준 고사를 인용하며 덕이 있는 자에게 천명이 돌아간다는 논리로 조비의 즉위를 정당화했다. 헌제는 한나라의 운명이 쇠락하고 천하가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조조의 공로를 치하하며 조비가 그 덕을 이어받아 한을 선양할 것임을 밝혔다. 조비는 대례를 치르고 제위에 올랐다. 그는 연호를 영강에서 황초로 바꾸고 국호를 대위로 정했다. 천하의 대사령을 내려 죄수를 풀어주며 아버지 조조에게 태조 무왕제라는 시호를 내렸다. 이제 조비는 천자의 자리에 오르고 황제로서의 권위를 굳혔다. 승상화음은 하늘에는 두 해가 없고 백성은 두 임금을 받들 수 없다며 헌제를 제후로 강등시킬 것을 조비에게 권했다. 헌제는 사냥공으로 봉해졌고 지금 즉시 사냥으로 떠나야 한다는 조비의 명을 받았다. 화음은 칼을 짚은 채 헌제를 협박했고 헌제는 슬픔과 분노에 젖어 눈물을 머금은 채 떠났다. 백성들과 군사들은 헌제의 비통한 모습을 보며 함께 눈물을 흘렸다. 헌제가 사냥으로 쫓겨난 후 조비는 거리낄 것이 없었다. 그는 순 임금이 우 임금에게 선의한 일이 이러했구나라고 혼잣말을 하며 황제가 된 기쁨을 만끽했다. 하지만 하늘도 이를 용납하지 않았다. 조비가 하늘과 땅의 신에게 감사의 예를 올리려는 순간 갑작스러운 회오리 바람이 불어 수선대의 촛불이 모두 꺼지고 조비는 대 위에서 기절했다. 조비는 불길한 징조에 크게 놀랐다. 그는 한나절 만에 깨어났지만 며칠 동안 정사를 돌보지 못할 정도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결국 허창의 궁전에 불길한 일이 많았던 탓이라 여겨 낙양으로 도읍을 옮기고 새로운 궁궐을 짓게 했다. 이러한 소식은 멀리 성도의 유비에게도 전해졌다. 심지어 헌제가 조비의 자객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소문도 돌았다. 유비는 하루 종일 통곡하며 모든 신하들에게 상복을 입히고 멀리 허도를 향해 제례를 올렸다. 그는 헌제에게 효님왕제라는 시호를 바치며 깊은 애도를 표했다. 신하들은 유비에게 제위에 오를 것을 권했으나 유비는 처음엔 이를 거부했다. 그는 나는 한의 신하로서 역적을 본받을 수 없다며 단호히 거절했다. 그러나 공명은 유비의 충성과 의를 빌미로 그의 마음을 움직이려 했다. 유비는 끝내 마음을 열지 않았고 공명은 병을 핑계로 숨어버렸다. 유비가 공명을 찾아갔을 때 공명은 천하에는 하루라도 임금이 없어서는 안 된다며 다시금 유비를 설득했다. 유비는 천하 사람들의 비난을 두려워했으나 공명은 성인의 가르침을 인용하며 유비의 의심을 풀었다. 결국 공명의 계책에 넘어간 유비는 마지못해 제위에 오르기로 했다. 유비는 단을 쌓고 대례를 올려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황제의 옥세를 받았다. 그는 연호를 장무로 정하고 왕비 오씨를 황후로, 맏아들 유선을 태자로 책봉했다. 공명은 승상이 되었고 허정은 사도로 임명되었다. 유비는 즉위 후 첫 조서로 관우의 원수를 갚기 위해 동호를 칠 것을 선언했다. 그러나 호위 장군 조우는 위나라 조비가 진정한 원수이며 사사로운 복수보다 대의를 먼저 세워야 한다며 이를 만류했다. 그러나 유비는 관운장의 죽음과 자신을 배신한 오해 장수들에 대한 분노를 참지 못했다. 그는 조운의 충원을 물리치고 동호를 치기로 결심했다. 장비는 관우의 죽음에 큰 슬픔과 분노를 느끼고 있었다. 그는 부하들에게 흰 갑옷과 흰 깃발을 준비하라고 명령했으나 무리한 명령을 받은 번강과 장딸은 이를 해낼 수 없었다. 장비는 이들을 심하게 매질했다. 이로 인해 두 장수는 공포에 질려 장비를 죽이기로 결심했다. 장비는 술에 취해 잠든 사이 두 장수에게 단도로 가슴을 찔려 죽었다.
그의 나이 55이었다. 한편 유비는 관우의 복수를 위해 동호를 치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학사 진복은 이를 막으며 대의를 먼저 세우기를 권했지만 유비는 그의 충언을 듣지 않았다. 결국 진복은 옥에 갇히게 되었다. 공명도 표문을 올려 유비를 만류했지만 유비는 이를 물리치고 군사를 일으켰다. 군사를 이끌던 중 유비는 장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목 놓아 울다가 혼절했으며 주변 신하들의 도움으로 겨우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선주 유비는 관우와 장비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 깊은 슬픔에 빠져 침상에 누워 있었다. 어느 날 신하가 급히 들어와 한때의 군마가 급히 달려오고 있습니다 라고 알렸다. 선주는 영문 밖으로 나가 상황을 확인했다. 흰 갑옷과 은빛 투구를 쓴 젊은 장수가 바람같이 달려왔는데 그는 바로 장비의 큰아들 장포였다. 장포는 말에서 내리자마자 땅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며 선주에게 아뢰었다. 번강과 장딸이 신의 아버님을 죽이고 목을 베어 강동의 손권에게 달아났습니다. 선주는 그 말을 듣자마자 분노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았다. 물조차 마시지 않아 신하들은 선주의 건강을 염려하며 충고했다. 폐하께서는 두 분 아우님의 원수를 갚고자 하시면서 어찌 몸을 상하게 하십니까? 이럴수록 더욱 몸을 중하게 지키셔야 합니다. 신하들의 간언에 선주는 슬픔을 억누르고 음식을 대했다. 그는 장포를 불러 물었다. 너는 오방과 함께 그곳에 군마를 이끌어 내 아비의 원수를 갚지 않겠느냐? 장포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결연히 대답했다. 나라를 구하고 아버님을 위해서라면 만번을 죽는다 해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선주는 장포에게 낭중의 군사를 일으키게 하려는데 또 다른 한때의 군마가 달려온다는 정갈이 있었다. 이번에는 흰 갑옷과 은빛 투구를 쓴 젊은 장수 관운장의 아들 관응이었다. 관응은 선주 앞에서 땅바닥에 엎드려 통곡했다. 선주는 관응을 보자 관운장의 죽음이 떠올라 그를 붙들고 함께 울었다. 여러 신하들이 간곡히 말리자 선주는 눈물을 거두며 말했다. 짐이 벼슬길에 오르기 전 관우 장비와 함께 의형제를 맺으며 죽고 살기를 함께하기로 다짐했다. 이제 내자 천자가 되어 부귀를 함께 누리려 했으나 두 아우는 모두 비명에 가고 말았구나. 오늘 두 조카를 보니 실로 가슴이 아프고 창자가 끊어지는 듯하구나. 선주는 다시 통곡했으나 신하들은 관응과 장포에게 물러나게 하며 선주를 진정시켰다. 신하들은 선주를 위로하며 그를 위해 신선 이를 찾아가자고 제안했다. 진지는 선주의 명을 받고 청성산으로 향했다. 이의의 거처에 도착한 진지는 어린 동자를 만났는데 동자는 이미 선주의 부름을 예견했다고 전했다. 진지는 이의를 만나 천자의 조서를 전했고 이의는 마지못해 선주를 만나러 갔다. 선주 앞에 선 이의는 종이에 병마와 무기를 그리며 점을 쳤다. 마지막으로 그린 그림에는 큰 사람이 땅에 누워있고 한 사람이 그를 묻으려 하고 있었다. 이의는 그림을 남기고 아무 말 없이 떠났는데 선주는 그 그림이 자신의 죽음을 암시한다고 생각해 분노했다. 결국 이의의 그림은 모두 불에 타버렸다. 이후 선주는 군사를 이끌 준비를 하며 장포와 관응을 불렀다. 두 사람은 선봉을 맡기를 다투었고 선주는 무예 시합을 통해 선봉을 정하기로 했다. 장포는 활을 쏘아 100걸음 밖의 관역을 3번 연속 맞추며 뛰어난 솜씨를 보였다. 그러나 관응은 하늘을 날아가는 기러기 떼 중 3번째 기러기를 정확히 맞히며 더욱 놀라운 실력을 보여줬다. 선주는 두 조카를 타이르며 형제의 의를 다지게 했고 화살을 꺾어 의형제를 맺게 했다. 장포와 관응은 서로 형제로서의 예를 갖추고 원수 갚기를 맹세했다. 한편 동호의 송권은 유비의 대군이 다가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휩싸였다. 송권은 제갈근을 사자로 보내 화친을 시도했으나 선주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촉과의 화친이 실패하자 송권은 조비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오히려 촉을 공격하게 하는 계책을 세웠다. 조자는 조비에게 가서 송권을 오왕으로 봉하게 했고 조비는 오와 촉이 싸우도록 유도하며 중립을 유지했다. 송권은 왕위를 얻었지만 촉군의 진격은 멈추지 않았다. 촉군이 의도에 도착했을 때 송권은 어린 장군 손안을 내세워 맞섰다. 그러나 관응과 장포는 손안을 상대로 싸워 대승을 거두었다. 특히 관응은 적장 다몽을 사로잡아 장포에게 데려왔고 장포는 다몽의 목을 베어 죽은 말에 제사를 지내며 아버지의 복수를 다짐했다. 관응과 장포는 승전 소식을 선주에게 전하며 동호를 향한 복수의 불씨를 더욱 키웠다. 촉군의 대승 이후 손안은 이, 사정,
다뭉의 새 장수와 많은 군마를 잃고 전의를 상실했다. 그는 더 이상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고 송권에게 구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 이 소식을 들은 촉의 장수 장남과 풍습은 오반에게 손안의 군사가 이미 크게 꺾였으니 적의 영체를 휩쓸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오반은 신중하게 접근했다. 그는 손안이 많은 군사와 장수를 잃었지만 여전히 주연이 이끄는 수군이 강 위에서 무트로 올라올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장남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관흥과 장포에게 각각 군사 5천을 주어 산골짜기에 매복시키는 계책을 세웠다. 만약 주연이 손안을 구원하러 온다면 양쪽에서 급습해 적을 무찌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오반은 적을 유인하기 위해 거짓 항복할 졸개들을 뽑아 주연에게 보냈다. 그들은 주연에게 손안의 영체를 촉군이 급습할 것이며 불을 올려 군호로 삼을 것이라고 거짓 정보를 흘렸다. 주연은 이 말을 믿고 손안을 구원하기 위해 군사를 이끌고 나섰다. 그러나 주연의 사자는 손안에게 도달하지도 못하고 관흥의 폭병에 붙잡혀 죽고 말았다. 이 사실을 모른 채 주연은 사자를 보낸 후 군사를 이끌고 손안의 구원군과 함께 기습하는 적의 뒤를 덮치려 했다. 부장 최우는 항복한 사졸들의 말만 믿고 군사를 움직이는 것은 위험하다며 자신이 대신 군사를 이끌겠다고 나섰다. 최우는 군사 1만을 이끌고 손안의 영체로 향했다. 그날 밤 풍습과 장남은 오반과 함께 세 갈래로 군사를 나누어 손안의 영체에 불을 질렀다. 불길은 크게 번졌고 손안의 군사들은 크게 어지러워졌다. 오군은 제대로 싸울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살 길을 찾아 흩어졌다. 최우는 불길을 보고 적의 진영이 위태롭다고 생각해 군사들을 재촉했다. 그러나 산골짜기에서 북소리와 징소리가 크게 울리며 관흥과 장포가 매복해 있던 군사들이 양쪽에서 쏟아져 나왔다. 최우는 이미 적의 계략임을 깨달았지만 때는 늦었다. 최우의 군사들은 관흥과 장포의 군사들에 의해 처참히 찢겼고 최우는 장포에게 사로잡히고 말았다. 수군을 거느리던 주연은 패잔병들로부터 이 소식을 듣고 나머지 군사들을 지키기 위해 강을 건너 오후 60리 물러난 후에야 배를 세웠다. 한편 손안은 오반의 군사들에게 야습을 당해 군사의 태반을 잃고 정신없이 달아나다가 겨우 숨을 돌렸다. 그는 일응성으로 피신했으나 오반의 군사들에게 포위당했다. 관흥과 장포는 선주에게 돌아와 최우를 사로잡고 적장을 3명이나 죽인 승전을 보고했다. 선주는 크게 기뻐하며 상군에게 후한 상을 내리고 공을 치하했다. 촉군의 위세는 강남 일대에 떨쳤고 동호의 군사들은 간담이 서늘해졌다. 촉군의 말발굽 소리만 들어도 동호의 건업성 안은 침통한 기운이 감돌았다. 송권은 손안이 일응에서 위급한 처지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고 문무백관을 모아 대책을 논의했다. 장소는 여전히 오나라에 남아있는 10여 명의 용맹스러운 장수들을 언급하며 한당을 대장으로, 주태를 부장으로, 반장을 선봉으로, 능통을 후군으로 삼아 촉군을 물리칠 것을 제안했다. 송권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감령을 정군의 형세를 보아 구원케 하며 10만 군사를 일으켰다. 감령은 이지를 앓고 있었음에도 병을 무릅쓰고 출전했다. 선주는 무협, 건평에서 이른 경계까지 70여 리에 걸쳐 영체 40여 채를 늘어세우며 방비를 강화했다. 관흥과 장포는 선주의 신뢰를 얻었고 선주는 두 조카의 용맹을 칭찬했다. 그러나 동호의 한당과 주태가 군사를 이끌고 도착하자 선주는 노장 황충을 보내 그들을 맞섰다. 황충은 사적을 한 칼에 베고 반장과의 싸움에서도 승리를 거뒀으나 오군의 함정에 빠져 마충의 화살에 어깨를 맞았다. 관흥과 장포가 황충을 구출했지만 황충은 상처가 깊어 끝내 숨을 거두었다. 선주는 황충의 죽음을 슬퍼하며 성도로 시신을 보내 장례를 치렀다. 이후 선주는 군사를 8갈래로 나누어 물과 무트로 대군을 휘몰아갔다. 선주는 무체 군사를 이끌었고 물길의 군사는 황권이 거느렸다. 촉군은 한당과 주태의 군사를 격파하며 승리를 이어갔다. 감령은 사마가의 화살에 맞아 죽었고 감령의 죽음으로 오나라는 큰 손실을 입었다. 촉군은 효정을 점령했고 동호 군사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관흥은 반장의 목을 베어 아버지의 혼을 위로했고 미방과 부사이는 마충의 목을 베어 선주에게 투항했으나 선주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 처형했다. 선주는 송권에게서 장비의 목과 번강과 장따를 받고 장포에게 복수의 기회를 주었다. 장포는 번강과 장따를 산 채로 도려내어 아버지의 영전에 제사드렸다. 선주는 송권의 목을 베겠다고 맹세하며 동호와의 화친을 거부했다.
오나라 사신 정병은 형주와 손부인을 돌려주겠다는 국서를 가지고 왔으나 선주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하들의 만류로 정병은 가까스로 목숨을 구하고 동으로 돌아갔다. 정병이 돌아와 화친이 실패했음을 전하자 송권은 크게 놀라고 당황한다. 이때 감택이 나서서 육손을 대도독으로 청거한다. 비록 육손이 어린 나이에 선비 출신이었지만 감택은 그의 뛰어난 책략과 재능을 보증하며 강하게 추천한다. 송권은 감택의 말을 받아들여 육손을 대도독으로 임명한다. 그러나 동호의 기존 장수들, 특히 장소, 고응, 보질 등은 육손을 한낱 서생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하며 반대한다. 감택은 온 가족의 목숨을 걸고 육손을 보증했고 송권은 육손에게 정권을 위임하며 그를 직접 제단에 세워 대도독의 위엄을 세워준다. 육손은 임명 직후부터 모든 장수들에게 각자의 진지를 굳게 지키고 함부로 나가 싸우지 말라는 명령을 내린다. 오랜 전장에서 경험을 쌓은 한당과 주태를 비롯한 장수들은 육손의 이러한 소극적인 태도를 비웃었지만 육손은 흔들리지 않았다. 한편 촉의 유비는 오군이 나오지 않자 직접 선두에 서서 도발을 시작한다. 군사들에게 갖은 욕설을 퍼붓게 하고 오군의 진지를 공격하지만 번번이 헛수고로 끝난다. 마량은 유비에게 육손의 재주가 결코 주유에 뒤지지 않으니 섣불리 움직이지 마십시오라고 충고하지만 유비는 내가 그 어린 놈보다 못하단 말이냐? 며 이를 무시한다. 이때 풍습이 유비에게 군사들이 더위를 견디지 못하니 진을 옮기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건의했고 유비는 이를 받아들였다. 마량은 영체를 옮길 때 적이 들이치면 어찌합니까? 라며 염려했으나 유비는 오히려 이를 이용해 육손을 유인할 계략을 세운다. 하지만 이때 이미 육손은 촉군이 숲속으로 진영을 옮긴 것을 알고 있었다. 육손은 촉군이 산과 숲속으로 들어간 것을 이용해 대대적인 화공을 준비한다. 그는 모든 군사들에게 마른 풀과 유황, 불씨를 준비하게 하고 동남풍이 불어오는 시기를 기다렸다. 예상대로 동남풍이 불기 시작하자 육손은 주연에게 화공을 지시하고 한당과 주태에게 각각 강북쪽과 남쪽을 치게 명령한다. 오군은 준비한 마른 풀과 유황에 불을 붙여 촉군의 진영에 불을 질렀고 강풍을 타고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갔다. 촉군은 숲속에 진을 치고 있었기에 불길을 피할 곳이 없었다. 영체는 물론이고 군사들은 연기에 질식하거나 불에 타 죽었다. 불길 속에서 오군은 촉군을 향해 맹렬히 돌진했고 촉군은 대혼란에 빠졌다. 촉군은 불길과 오군의 협공에 밀려 흩어졌다. 유비는 간신히 마안산으로 도망쳤으나 이미 산은 육손의 군사들에게 포위된 상태였다. 유비는 사방을 불태우는 불길을 보며 절망하며 한조의 기수가 이제 다했구나 라고 통탄했다. 관흥과 장포, 부동이 유비를 호위하며 간신히 산을 빠져나갔지만 여전히 오군의 추격은 매서웠다. 유비는 장포와 부동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도망쳤다. 이때 촉의 명장 조운이 군사를 이끌고 등장하자 육손은 예상치 못한 사태에 대비해 정군에 급히 물러나라는 명령을 내린다. 조운은 오군을 급습하며 적을 물리쳤고 물러나라는 육손의 명을 듣지 못한 주연과 맞닥뜨린다. 주연은 조운의 한 칼에 베어 말 아래로 떨어지고 조운은 촉군을 구출하여 유비를 무사히 백제성으로 호위한다. 유비가 백제성으로 들어갔을 때 그를 따르는 군사는 불과 100여 명에 지나지 않았다. 촉의 대군이 여지없이 꺾인 참담한 결과였다. 촉의 장수 부동은 오군에게 포위되어 정봉의 항복 권유를 받는다. 그러나 부동은 나는 한의 장수다. 어찌 동호의 개들에게 항복할 수 있겠느냐? 라며 이를 단호히 거부한다. 그는 용맹하게 싸우다가 결국 온몸에 피를 뒤집어 쓴 채 전사한다. 또 다른 촉의 장수 정기도 오군의 포위 속에서 끝까지 항복을 거부한다. 군사들이 적병이 오니 달아나십시오. 라고 말했으나 나는 주상을 섬긴 이후 한 번도 달아난 적이 없다. 라고 외치며 차결한다. 오방과 장남은 이릉성을 포위하고 있던 중 풍습이 달려와 촉병이 크게 패했다는 소식을 전한다. 두 사람은 급히 선주를 구하러 달려갔으나 이릉성에서 풀려난 손왕과 오군에게 가로막혀 결국 전사한다. 남만의 만왕 사마가는 오군과 싸우다 대부분의 군사를 잃고 홀로 달아나다 주태와 맞닥뜨린다. 그는 주태와의 전투에서 20여 합을 싸우다 결국 전사한다. 그의 죽음은 남만과 촉의 연합군이 완전히 꺾였음을 상징한다. 촉군의 일부는 오군의 압도적인 기세에 항복을 선택한다. 두로와 윤영은 군사를 이끌고 영문을 열어 투항했으며 이로 인해 촉의 군량과 마초는 모두 동호에 넘어간다.
많은 촉의 장수와 군사들이 오군 앞에 무릎을 꿇었으며 그 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유비의 아내였던 손 부인은 촉군이 크게 패했다는 소식과 함께 유비가 전사했다는 잘못된 소문을 듣게 된다. 그녀는 남편을 그리워하며 강물에 몸을 던져 생을 마감했다. 훗날 사람들은 그녀의 정절을 기리기 위해 강변에 효의사라는 사당을 세웠다. 육소는 승리를 거둔 후 촉의 패잔병을 추격하다가 제갈량의 팔진도 앞에서 멈춰선다. 팔진도는 제갈량이 돌무더기를 이용해 만든 진법으로 적을 현혹하고 길을 잃게 만드는 함정이었다. 육소는 이 진법을 단순한 장난으로 여기고 군사들과 함께 석진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일며 바람과 물결 소리가 마치 전쟁터의 함성처럼 들린다. 육소는 눈앞에 돌무더기가 칼날처럼 번뜩이는 환영을 보고 공포에 빠진다. 이때 한 노인이 나타나 육손을 구출해준다. 노인은 제갈량이 이 팔진도를 세운 이유와 진법의 비밀을 설명해주며 제갈량이 떠나며 동호의 한 장수가 이진에서 헤맬 것이라 예언했다고 전한다. 육소는 노인의 도움으로 무사히 진법을 빠져나온다. 이 경험을 통해 육소는 제갈량의 깊은 지략에 경외심을 가지며 촉을 더 추격하지 않고 군사를 물린다. 육손이 촉을 추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훌륭한 선택이었다. 위나라의 조비는 동호를 치기 위해 조인, 조유, 조진을 각각 유수, 동구, 난군으로 보낸다. 그러나 육소는 이를 이미 예상하고 방비를 철저히 했다. 난군에서는 제갈근과 육손의 폭병이 조진과 하우상의 군을 포위하여 격파한다. 동호의 장수 여범은 조유의 군대를 물리쳤다. 결국 조비는 군사적 실패와 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낙양으로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유비는 이릉대전의 패배와 두 아우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고 병을 얻어 백제성 영왕궁에 몸져놓는다. 그는 꿈속에서 죽은 두 아우를 만나 자신의 죽음을 예감한다. 죽음을 앞둔 유비는 제갈량을 불러 태자가 제목이 되지 못하면 승상이 직접 나라를 다스려라라고 유언을 남긴다. 공명은 죽을 때까지 충성을 다하겠다며 그의 유언을 받들었다. 결국 유비는 6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고 후주 유선이 제위를 이어받는다. 유선은 제위를 이어받은 후 제갈량을 무양우와 익주목으로 임명한다. 선주는 소열 황제라는 시호를 받았고 그의 아내들은 황후의 칭호를 받았다. 공명은 촉의 실질적인 권력을 잡았으나 유비의 유언을 지켜 끝까지 충성을 다한다. 유비의 죽음과 유선의 즉위 소식이 위나라에 전해지자 황제 조비는 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유비라는 강력한 적이 사라진 지금이야말로 촉을 정복할 절호의 기회라 여겼다. 조비는 즉시 군사를 일으키려 했으나 책사 가우가 이를 만류했다. 가우는 제갈량이 유선에게 충성을 다할 것이며 성급한 공격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조비는 과거 가우의 조언을 무시하고 오나라를 공격했다가 크게 패배한 경험이 있었기에 그의 말을 쉽게 물리치지 못했다. 그러나 사마이가 나서서 촉을 공격할 최적의 시기는 바로 지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단순히 중원의 군사만으로는 촉을 이기기 어렵다며 5갈래의 공격로를 제시했다. 사마이는 촉을 공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5갈래의 군사작전을 제안했다. 1. 요서의 선비국왕 가비능을 매수하여 10만 강병을 물길을 따라 서평관으로 보내는 것. 2. 만왕 맹액을 회유하여 10만 군사로 익주의 사군, 영창, 장가, 월전, 익주를 공격하게 하는 것. 3. 오나라의 송권과 협상하여 양천 사이의 골짜기를 통해 부성을 공격하도록 만드는 것. 4. 촉에서 위나라로 투항한 맹달에게 상용지방의 10만 군사를 이끌고 한중을 공격하게 하는 것. 5. 대장군 조진을 대도독으로 임명해 10만 군사를 이끌고 정면으로 양평관을 통해 촉을 직접 치는 것. 조비는 사마이의 계략에 크게 감탄하며 사신들을 파견하고 대대적인 군사 준비에 들어갔다. 총나라의 제갈량은 이미 위나라의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갑작스러운 병을 핑계로 즉시 대응하지 않고 시간을 벌면서 철저하게 대비했다. 후주 유선이 직접 그를 찾아갔을 때 제갈량은 이미 5갈래의 군사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놓은 상태였다. 각 군사에 대한 제갈량의 대응. 1. 가비능의 군사. 마초를 서평관에 배치하여 강인들에게 마초의 존재를 알리며 전투 없이 퇴각하게 만들었다. 2. 맹에게 남만 군사. 위원을 보내 군세를 번갈아 움직여 촉의 군사가 많은 것처럼 보이게 하여 남만 군사들의 의심을 자극 출진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3. 맹달의 상용 군사. 맹달이 옛 촉의 장수였다는 점을 이용해 이엄을 통해 맹달에게 회유의 서신을 보냈다.
결국 맹달은 병을 핑계로 출진을 포기했다. 4. 조진의 정면 공격. 조은에게 험준한 양평관을 방어하도록 하고 전투를 벌이지 말라고 당부했다. 조진은 길목이 막혀 싸워보지도 못하고 후퇴했다. 5. 송권의 동우 군사. 제갈량은 아직 송권이 군사를 움직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촉과 화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이에 말 잘하는 등지를 사신으로 보내 송권을 회유하도록 했다. 등지는 동호에 도착해 송권을 만났다. 송권은 이미 위나라 조비의 사신으로부터 촉을 공격하자는 제안을 받은 상태였다. 그러나 등지는 송권에게 촉과 동맹을 맺는 것이 위나라의 압제에서 벗어나 강남을 지키는 길이라고 설득했다. 등지는 오만한 태도를 보이는 송권 앞에서도 당당하게 대응하며 송권의 신뢰를 얻었다. 송권은 결국 촉과의 화친을 결심했고 장훈을 사신으로 보내어 촉과의 동맹을 공식화했다. 동호의 장훈이 촉에 도착하자 제갈량은 그를 극진히 환대했다. 진복이라는 촉의 학사가 장훈과의 대화에서 재치와 학식을 통해 장훈의 오만을 꺾었다. 제갈량은 장훈을 다시 동호로 보내며 촉과 동호의 화친을 굳건히 했다. 장훈은 촉의 등지와 함께 동호로 돌아와 촉의 후주와 제갈공명이 오나라와의 화친을 청했다고 보고한다. 이에 송권은 크게 기뻐하며 등지를 환대하고 후한상을 내린다. 촉과 오의 동맹이 체결되면서 두 나라는 위나라에 대항할 준비를 갖추게 된다. 그러나 이 소식은 곧 위나라의 황제 조비에게 전해진다. 조비는 오와 촉이 손을 잡은 것을 보고 이를 자신의 중원을 위협하는 신호로 받아들인다. 그는 선수를 쳐서 오나라를 공격하기로 결정하고 문무백관을 불러 모아 의논한다. 조비는 대사마 조인과 태위 가우를 잃었으나 그 빈자리를 사마이의 전략적 조언으로 메운다. 사마이는 조비에게 강을 건너 오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대규모 전선을 준비할 것을 제안하고 이에 따라 조비는 밤낮으로 배를 건조하고 군사를 정비한다. 위 황초 5년 조비는 30만 대군을 이끌고 물과 육로를 통해 오나라를 공격한다. 그는 조진을 전부로 삼고 장효, 장압, 문빙, 서왕을 대장으로 임명한다. 또한 허저와 여건에게 중군을, 조유에게 후군을 맡긴다. 조비가 몸소군을 이끄는 동안 사마이는 나라 안의 정사를 도맡아 돌본다. 오나라에서도 위군의 남하 소식이 전해지자 송권은 문무백관을 불러 대책을 논의한다. 고흥은 총나라 제갈량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남서에 진을 쳐서 조비를 막자고 제안한다. 송권은 이 일을 육손에게 맡기고 싶었으나 육손이 형주를 지키고 있어 불러들일 수 없었다. 대신 서성이 자원하여 전장에 나서기로 한다. 서성은 안동장군으로 임명되어 건업과 남서를 지키게 된다. 그는 군사들에게 철저한 준비를 시키고 강 일대의 언덕을 방어하며 적을 기다린다. 서성은 송권의 조카인 손소의 무모한 출전을 막으며 군령을 엄격히 지킨다. 그러나 손소는 이를 어기고 몰래 군사를 이끌고 강을 건넜다가 위군을 맞닥뜨린다. 손소가 위기에 처하자 서성은 정봉을 보내 그를 돕게 하고 이들은 위군에 큰 타격을 입힌다. 결국 조비는 퇴각을 명령하고 오군은 이를 추격하여 위군을 대파한다. 조비는 강을 건너던 중 큰 폭풍을 만나 용포까지 젖으며 혼란에 빠진다. 그의 군사들은 배에서 어용물들을 강에 던지며 달아났고 조비는 겨우 목숨을 건진다. 이때 총나라에서도 제갈공명은 남만왕 맹획이 10만 군사를 이끌고 국경을 침범했다는 소식을 듣는다. 맹획은 옹계, 주포, 고정과 손을 잡고 사군을 약탈하고 있었다. 이에 제갈공명은 직접 남만 정벌에 나서기로 한다. 그는 조응과 위원, 관색을 대장으로 임명하고 50만 대군을 이끌고 익주로 진군한다. 공명은 정벌 도중 옹계, 주포, 고정 세 장수와 맞서게 된다. 그는 방강계를 사용하여 고정의 부장인 악환을 포로로 잡았다가 풀어주며 고정에게 은혜를 베푼다. 이어 공명은 옹계와 고정 사이의 방강계를 사용하여 고정이 옹계를 의심하게 만든다. 고정은 옹계가 자신을 배신하려 한다고 믿게 되고 결국 악환과 함께 옹계를 죽이고 공명에게 항복한다. 그러나 공명은 고정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고 진심을 증명하려면 주포의 목을 바쳐야 한다고 요구한다. 고정은 주포를 속여 그를 죽이고 그의 목을 공명에게 바친다. 공명은 이제서야 고정의 충성을 인정하고 그를 익주태수로 임명한다. 악환도 아장으로 삼아 그의 공로를 치하한다. 이렇게 공명은 방강계와 은혜를 통해 남만의 반란을 평정하고 총나라의 안정과 평화를 회복한다. 오나라에서도 위군의 침공을 막아내며 송권의 권위를 세운다.